볼 거냐면요. 이렇게 자, 조세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조세 정책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맨 위에 조세 정책 있어 없어요? 요거는 우리 교재는 267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자, 부동산 조세는요, 그야말로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조세를 그 조세 관련 정책을 얘기합니다. 부동산 관련돼 있는 조세. 부동산 관련 조세가 뭐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하는 조세 있죠? 요걸 얘기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6억이 안 되는 건 1% 내야 돼요. 그 다음에 6억이 넘어가거나 9억 안 되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국민주택 규모에 따라서 차등 부과합니다. 1%에서 3% 정도 사이에서. 그 다음에요, 9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3%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요 취득은요, 자, 유상으로 취득하는 거 있죠? 돈 주고 취득하는 거 취득이에요. 근데 공짜로 취득할 수도 있어 없어요? 이것도 취득입니다. 취득세 내야 돼요. 공짜로. 때로는요, 건물을 신축했다. 이것도 취득입니다. 아, 지돈 가지고 건물 신축했죠? 이것도 취득이에요. 세금 내야 돼요. 어떤 경우는요, 이런 게, 여기 어떤 땅이 있는데, 현재 밭이었는데, 지목을 바꿀 수도 있어 없어요? 대로 바꿨더니 땅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요것도 오른 것도 취득입니다. 다 세금 내야 돼요. 별표 다 내면 돼. 그리고 취득했을 때는요, 취득세도 내야 되지만 부가세 있죠?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이런 것도 부과합니다. 부과되고 인지세도 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인지세는요, 자, 이렇게 취득이나 처분을요, 권리 변동이 있다 변합니다.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는요, 전부 다 신고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신고서에다가 수입 인지를 첨부해야 됩니다. 뭘 첨부하라고요? 수입 인지. 그러면 수입 인지 우표같이 생긴 거 있죠? 여기 2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되는 그 수입 인지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인지세를 냈다는 증빙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할게요. 취득세. 여러분 다 차치하고라도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짜로 취득하는 경우 있죠? 공짜로 취득하는 경우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상속세 내야 됩니다. 근데 돌아가시도 전에 미리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증여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뭘 내야 된다고요? 증여세.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짜로 받는 경우 아닙니까? 공짜로 받는 경우에도 세금 내야 돼요. 뭘 내야 된다고요? 상속세라든가 상속 및 증여세 내야 돼요. 그럼 이거 내면 이걸 안 내나? 아닙니다. 이것도 내고 이것도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상속세 및 증여세 요거는 국세입니다. 중앙정부가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취득세는요, 지방세입니다. 뭐라고요? 지방세. 알겠죠? 지자체가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도 내야 되고 또 뭘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6월 1일 날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요, 이때는 재산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재산세. 그리고 주택이 아파트가 6억이 넘어간다 그럴 경우는요, 종합부동산세라는 것도 내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요, 요거는 지방세입니다. 무슨 세라고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요, 국세요, 국세. 그 다음에 처분했을 때는요, 소득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소득세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납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퇴직과 관련된 거 있죠? 따로 갖다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도와 관련된 소득세 있죠? 요것도 따로 계산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같이 납부하는 겁니다. 이때는요, 양도와 관련된 소득세를 얘기합니다. 양도.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거는 국세입니다. 문세금이라고요? 국세. 이렇게 해서 자, 이거 별거 아니면서 이게 최근 10년 동안 2번을 물어봤습니다. 이걸 또 물어봤어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세법 시간을 공부할 거지만. 자, 그럼 이러한 부동산 조세는 어떠한 기능을 하나 좀 알아볼게요. 먼저 자원을 배분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아파트 건설사한테는요, 고율로 과세하고 조그만 아파트 짓는 건설사한테는요, 저율로 과세한다면 자, 그 조그만 아파트 많이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자원이 자연스럽게 배분됩니다. 그다음에 소득이 재분배된 역할도 하는데, 자, 이 그 소득 이런 것들은요, 취득세는 이제 비례세율이고 상속세, 증여세 있죠. 이런 건 다 누진세율 됩니다. 소득 금액이 크거나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큰 거 있죠.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죠? 그럼 요거 가지고
아까 공공 임대 아파트 지을 수 있죠. 그러면 소득이 어떻다고요? 재분배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산세는요, 토지라든가 주택 같은 건 누진세 제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전부 다 누진세 제도예요. 그다음에 양도세는요, 뭐 미등기 양도하거나 아니면 2년 내 양도하거나 이렇게 해서 투기적 목적 아닌 것들은 다 뭐라고요? 누진세 제도입니다. 아시죠? 이런 걸 통해서 소득이 재분배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가 안정에 도움이 되어 있는데 우리 소득세법에 따르면 투기 지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율로 과세합니다. 그러면 투기가 근절될 수 있다는 얘기죠. 투기가 많이 억제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 파는 경우 있죠. 이때는 비과세 줍니다. 뭐 서울이라든가 투기 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요,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때는요 비과세 해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가능하면 한 채만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주택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 사람이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채씩만 갖고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하는 겁니다. 자, 요거보다 이번엔 이런 얘기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자, 이게 뭐가 있냐면 원룸이 있습니다. 원룸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가정해보는 겁니다. 옛날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가정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도 많이 생기니까 만약에 얘들한테도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한다면 집 주인은요, 자기가 이거 내려고 안 내려고요? 안 돼요. 알게 모르게 다 임대료를 인상을 통해서 떠밀려고 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다 포함시킵니다. 임대료 결국은. 그래서 자, 당연히요, 임대료를 올리려고 안 올리려고요? 임대료 인상시키려고 할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세의 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세의 뭐라고요? 전가다. 원래 세법상 누가 내야 돼요? 집주인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세입자한테 떠넘긴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조세의 전가해 줍니다. 그랬더니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 나갔답니다. 다 나갔다는 얘기는 너 아니라도 갈 데가 많아져가요? 많다는 얘기죠. 니까지 올리면 안 사면 될 거 아니야. 다 나간 거 아닙니까? 대체제가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 이걸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입니다. 우리 콜라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올라가면 뭐 이렇게 비싸? 너 아니라도 먹을 게 많아져가요? 다 안 사 먹겠다는 얘기죠. 크게 소비량이 줄어든 걸 뭐라고요? 탄력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나가니까 그런다고 세금 안 내나요? 재산세는요, 소득과는 상관없이 이 갖고 있다는 사실 있죠. 공시가격 들고 과세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내야 돼요? 집주인이 내야 되겠네요. 맞죠? 맞죠? 이번에는 그대로 남았다고 치자. 그대로 남았다는 얘기는 이거 아니면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죠? 대학교 앞에 꼴랑 주택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임대주택. 그러면 임대료 올려도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걸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입니다. 대체제 거의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고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그래서 그러면 그대로 다 남았으니까 임대료 올렸어 안 올렸어요? 올린 거 갖다 납부하는 거죠. 그럼 누가 납부한 꼴이에요? 이 세입자가 납부한 꼴이 되는 겁니다. 세입자가 직접 납부하든 받아서 되든 어쨌거나 누구 돈 갖다 낸 거예요? 세입자 돈 가지고 납부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임차인이 세입자를 얘기합니다. 임차인 납부한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조세를 누가 부담하냐, 이거를요 조세의 귀착이다 표현합니다. 조세의 뭐라고요? 귀착,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그림을 좀 그릴 건데, 그림은 자,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더니 더 헷갈린답니다. 더 헷갈린대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요거는요, 그야말로 자, 이 한마디만 다 기하시면 돼요. 시험 목적으로는 뭐라고요? 한마디만 기하시면 돼요. 무슨 목적이라고요? 시험 목적으로 한마디만 기하시면 돼요. 자, 한마디는 뭐냐면 누가 더 비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인 쪽에서 뭐가 크다고요? 세부담이 크다. 한마디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비탄력적인 쪽에서 뭐가 크다고요? 세부담이 크다. 이 한마디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되셨죠? 비탄력적이라는 게 뭐냐면 수요자나 공급자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요, 자, 수요자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임대를 올려도 갈 데가 없다든가 있죠. 이거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공급자는요, 임대를 올리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죠. 못 늘린다든가 이걸 다 뭐라고요? 비탄력적입니다. 되셨죠? 이 한마디 다 기억하시면 돼요. 누가 비탄력적?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크죠?
그죠? 그러면 헷갈리니까 자, 어제 비 왔어 안 왔어요? 네, 비 왔죠? 그래서 비 세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뭐가 센다고요? 비 세다 딱 기억하시면 돼요.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은 크다는 얘기죠? 딱 기억하시면 돼요. 비 세다. 뭐가 센다고요? 비 세다. 딱 기억하시면 되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걸 딱 중심으로 해서 약간 응용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더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이 세분할 100% 하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죠? 만약 어떤 한쪽이 더 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은 세분할 덜 하는 겁니다. 알겠죠? 만약 어떤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은 세분하면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전혀 안 해요. 자, 요거를 그림의 형태로 옛날에 15회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15회 때는 다 떨어졌습니다. 26만 명이 봐서 불과 1, 2차 동시에 합격한 사람 100명밖에 안 됐어요. 난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때는요 전국에서 막 데모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15회 추가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그렸더니 그림 때문에 이해가 더 안 간답니다. 그래서 안 할래다가 그래도 가볍게 그냥 듣기만 하세요. 가볍게. 자, 요게 이제 공곡선이죠. 이게 이제 경제에서 비용 곡선입니다. 알겠죠? 이만큼 공할 때 이만큼 단위당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올 때 단위당 받겠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임대주택이라면 이만큼 올 때 단위당 받겠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받겠다는 얘기죠. 근데 임대를 올리겠다는 얘기는요. 이만큼 걸 때 단위당 이만큼 더 받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만큼 더 받겠다.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시라고 했죠. 이렇게 하는 게 임대를 올리는 겁니다. 되셨죠? 네.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임대료하고 수량이 딱 결정돼 있었는데 이렇게 자, P0 뭐라고요? Q0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래의 면적 있죠? 이 아래 면적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총 지출액 되는 겁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총 수입액이에요. 총 수입액입니다. 근데 만약에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답니다. 그럼 임대를 올리려고 안 올리려고요? 이게 단위당 재산세 받고 올려서 받는 겁니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 2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이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고 이만큼이 임대량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임대 수입은 이만큼이죠. 이만큼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전부 지 거예요? 세금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단위당 재산세가 이만큼이라면 이만큼 세금 내야 돼. 세금. 이거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이 세금은요. 이 부분은 어디 갔어요? 이 부분은 임대를 올렸어 안 올렸어요? 올린 것 갖다 납부하면 되니까 임차인이 부담한 꼴이 되는 겁니다. 세입자가. 근데 나머지는요. 지가 번도해서 내야 되는 거죠. 지가 번도해서 내는 거니까 이건 누가 부담한 거라고요? 임대인이 부담한 꼴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렇게 아까도 한번 그림을 그렸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형태를요 비탄력적, 수평의 형태를요 탄력적 이런 겁니다. 자, 공곡선은 똑같이 45도로 똑같이 그려볼게요. 똑같이 그렸는데 이때는요 수요 곡선을 좀 완만한 형태로 해볼게요. 자, 이게 탄력적이죠. 이거 비탄력적이다. 이쪽이 세부담이 큰 겁니다. 이때 세부담이 커요. 자, 이거는요 좀 공곡선 수요 곡선을 완전히 급하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가 더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얘가 세부담이 커야 됩니다. 얘가 뭐라고요? 세부담이 커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세부담이 크다겠죠. 그러면 이거 볼게요. 그냥 심시풀이로 듣기만 하세요. 심시풀이로 들으세요. 자, 가격 수량이라 했는데 임대료 수량 있죠. 근데 재산세를 부과하니까 임대를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임대를 올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임대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새로운 균형점 2점이 됐죠. 그러면 이만큼이 가격은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고 이만큼이 총 수입액이죠. 임대인의 입장에서. 근데 이게 전부 지 거예요. 자기 지 아니에요? 세금 안 냈잖아요. 그래서 단위당 세산 똑같다면 이만큼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이만큼은 누가 내야 돼요? 임차인 내는 꼴이죠. 이만큼 나머지는요 임대인 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세부담이 커요? 임대인이 세부담이 커요. 왜 그러냐면 임대 올렸더니 다 나갔다는 얘기죠. 비탄력적이라는 건 다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예를 볼게요. 얘는요 이만큼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 수입액이었는데 총 수입액 아닙니까? P0 얘는 뭐라고요? Q0. 근데 임대를 올리겠다는 얘기죠. 임대를 올리는 건 단위당 재산세만큼 이렇게 올려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이 됐죠. 그러면 이만큼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 수입액인데 이게 전부 집계 아니죠. 재산세만큼 이만큼 재산세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요, 이거는 가격은 피가 올랐죠. 그러니까 이만큼은요, 임대를 올렸어 안 올렸어요? 올린 거 납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납부한 꼴이에요? 임차인이 납부하는 꼴이에요. 나머지는요, 누가 납부해요? 임대인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세부담이 커요? 임차인이 크죠. 거의 안 줄어서 그래요. 거의 안 줄어서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요, 요것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누가 더 비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비세다 기억하시면 돼요. 무엇을 한다고요? 비세다. 자, 요거를 숫자로 계산하는 문제는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만에 하나 물어본다 이렇게 계산해서 자, 99페이지 맨 위에 박스 하나 있어 없어요? 박스 바로 밑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랍니다. 그거 찾으셨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요? 3이랍니다.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요? 2래요. 2.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라고요? 3이래요. 그러면 항상 탄력적일수록 숫자가 큰 거예요. 비탄력적으로 숫자가 작은 겁니다. 비탄력적은 일보다 작은 걸 비탄력적이라는 거고 탄력적은 일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클수록 탄력적이에요. 숫자는 클수록 뭐라고요? 탄력적. 작을수록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누가 수요가 작아요? 공급이 작아요? 탄력도가? 수요가 작죠. 그러니까 얘가 세부담이 커야 돼요. 상대적으로. 얘가 상대로 더 세부담이 커야 돼요. 얘는 작아야 되죠. 그럼 얘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두 개 합치면 얼마요? 5죠. 두 개 합치면 5죠. 딱 한 다음에 얘가 세부담이 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여기다가 큰 놈을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어떤 놈을 갖다 놓는다고요? 큰 놈을 딱 갖다 놔요. 3. 그 다음에 얘는 세부담이 작아야 되죠. 그래서 얘는 작은 놈을 더 갖다 놔야 돼요. 어떤 놈이라고요? 작은 놈. 작은 놈이 2 아닙니까? 맞죠? 자, 그래서 얘는요, 자, 5분의 3을 부담하니까 얘는요, 60%를 부담합니다. 몇 프로라고요? 60%. 얘는 뭐라고요? 40%를 부담합니다. 이렇게. 이거 할 수 있나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가볍게. 자, 그 다음에 다른 내용들 알아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나요? 뭐 어렵나요? 예? 어떻게 저기 고등님 고등학생 이거 할만하지? 네, 줄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은요, 한 달에 1년에 100억을 버는 사람입니다. 얼마 번다고요? 100억. 자, 100억을 버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장 나가서 일하는 소득은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도시 인근에 땅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임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무지막지하게 받겠죠. 그리고 도시 인근에 땅 가격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땅 비싸게 팔 수 있죠. 거의 불로소득에 가깝습니다. 무슨 소득이라고요? 불로소득.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공장 나가서 일하면서 한 1년 내내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입니다. 자, 비용 하나도 안 빼고 뭐라고요? 1,000만 원. 연봉이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갑이 됐든 을이 됐든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자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치자. 의아할 수 있죠. 그래, 을이라는 사람은요, 평생을 30년 동안 주택 부금 부어서 드디어 1억짜리 하나 구입했어 안 했어요? 했는데 이것도 돈이 모자라서 은행에서 한 3천만 원 빌려서 구입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재산세를 둘 다 주택 가치하고는 상관없이 10%를 부과한다 치자. 몇 프로 부과한다고요? 이것도 10%, 얘도 10%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얘는 10억에 10%하면 얼마요? 1억이죠. 그럼 100억 벌면서 1억 정도 세금 내는 거, 이건 거의 뭐 우습다는 얘기죠. 뭐 껌껌 안 해도 우습습니다. 근데 얘를 볼게요. 1억에 10%하면 얼마요?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럼 얘는요, 100억 연봉 벌어서 다 세금 다 낼 판이죠. 낼 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세부담이 엄청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부과하는 걸요, 비례세라는 겁니다. 무슨 세라고요? 비례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역진성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역진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 소득이 많은 자들은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고 소득이 적은 자가 세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걸 역진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건 조세 형평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10,000원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10,000원은 생긴 건 같아도 가치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 거저 굴러온 건이고, 이거는요 뼈땀 흘려 벌은 소득 아닙니까? 그죠? 똑같이 부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조세 정의에 안 맞는 겁니다. 아니면 수직적 형평에 안 맞는 따집니다. 자, 보세요. 우리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불로소득이 많죠. 여기다가 높은 세를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돈을 조금밖에 못 번 사람들은 거의 근로소득입니다.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를 부과하는 거 있죠. 이게 조세 정의에 맞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부과한 것은 조세 형평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주택 큰 거 구입할 때 있죠. 좋은 주택 구입할 때는요 40%가 높은 세를 부과하고, 여기다가는요 1%를 부과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걸요 뭐라 하냐면 누진세율 제도라는 겁니다. 무슨 세라고요? 누진세율. 이런 게 조세 형평에 맞는다는 얘기죠. 누진세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납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죠. 돈이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뺏는다기보다는 걷어서 극빈층을 위해서 임대아파트 같은 거 지을 수 있죠. 그러면 소득이 재분배된 역할을 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밑에 볼게요. 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다. 자, 여기 민간임대주택에 있는 임차인들이 있는데, 임차인들이 딱 있는데, 자, 만약에 이 주변에다가 공공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었다고 치자. 공공아파트를 많이 짓게 되면, 자, 얘네들이 임차인들이 대체제가 많아져, 적어져? 아니,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자 공공 옆에다 공공 아파트 많이 짓게 되니까 대체제가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는 겁니다. 맞죠? 너 아니라도 갈 데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죠? 그럼 대체제가 많아질수록 탄력적이 돼요, 비탄력적이 돼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에요. 대체제가 별로 없으면요 비탄력.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겁니다. 니까지 게 임대를 올리면 나 저쪽으로 이사 가려고 하죠. 다 이사 가니까 텅텅 빌 거 아닙니까? 민간임대건. 그럼 지가 누가 부담해요? 임대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부담이 작아지는 겁니다. 임차인들은. 되시죠? 뭔 얘기 하겠나요? 아니, 주변에 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많이 짓게 되면 임대를 올리면 다 그쪽으로 가면 되죠. 그럼 여기는 일반 민간 아파트는 텅텅 빌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세금 안 내나요? 임차인이나 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의 세부담 줄어든 겁니다. 되셨죠? 헷갈리나요? 안 헷갈리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공임대아파트 많이 짓게 되면 여기는 주변에 있는 임대료이 올라가면 저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는 텅텅 벼 안 벼? 비니까 그럼 누가 내야 돼, 세금을? 집주인이 해야 되지 누가 냅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입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투기가 아주 극성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를 잡겠다고 하죠. 그래서 가격을 좀 안정시키려고, 가격이 막 급등하니까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양도세를 중과세하기로 했다 치자. 그러면 양도세를 중과세하니까 사람들은 여기는 아파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니까 수요도 좀 감소하고, 자, 수요도 감소하죠. 거래도 줄어들면서 투기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양도세를 중과세했더니 웬걸 사는 사람들은 큰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사 지금 당장 팔 건 아니죠. 그럼 나중에 팔 거니까 지금 당장은 사는 사람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파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팔려고 나중에 팔려고 해요? 뭐하러 지금 팝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내려갈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0년 단위로 정권이 바뀝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세율이 바뀌어요. 그때 가서 팔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는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는데 팔려는 사람들이 나중에 팔려고 내는 걸 다 걷어 쓰려고 하죠. 오히려 공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안정되긴커녕 가정은 뚫리긴커녕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래는 또 끊길 수가 있겠네요.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걸 동결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동결. 일종의 시장 실패입니다. 정부 실패예요. 정부 개입했더니 더 실패를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가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거기 그 사진 나와 있어 안 나왔어요? 1879년도에 그 헨리 조지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거기 그 그림 나와 있죠? 이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 토지를 내가 1억에 구입해서 20억에 팔았다. 10년 있다.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요? 소유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토지를 갖고 있으면 자, 임대료 같은 거 생겨 안 생겨? 이런 걸 다 뭐라고요? 갖고 있으면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걸 소유이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 옥수수 재배해서 팔면 돈 돼요 안 돼요? 이건 이용이익이라는 겁니다. 이건 노력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 이 소유이익에 대해서 100% 세금을 징수하자. 몇 프로라고요? 100% 다 세금 징수하자는 얘기죠. 그래도 정부 재정을 다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조세를 철폐하자. 이렇게 주장한 게 뭐라고요?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 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거기에 100페이지 맨 아래에서 5번째 줄 2번 볼게요. 그가 누구예요? 헨리 조지 아닙니까? 여기 헨리 어떤 사람은 그 나 혼자 산다의 헨리 걔 아니냐 하는데 걔 아닙니다. 이분 돌아가신 분이에요. 자, 그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노력을 하지 않고 발생하는 소유이익과 노력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이용이익으로 구분하는데 이때 노력하지 않고 발생하는 소유이익을 100% 세금을 국가에서 환수하더라도 정부 재정을 다 충당할 수 있으므로 다른 모든 조세를 어떻게 해야 되고요? 철폐하자고 정했던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거꾸로 돌아오셔서 9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맨 위에 1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맨 위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는 취득세 그리고 권리 변동이 있으면 인지세 내야 된다고 했죠? 이거 맞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조세죠. 맞죠? 세 번째 볼게요. 부동산 조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조세의 전가란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 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거 있죠? 떠넘기려고 하는 거 이걸요 조세의 전가라는 겁니다. 5번 볼게요. 조세의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 밑줄 쳐볼게요.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 있죠? 요거를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는 얘기죠? 맞죠? 비세다 해줘야 돼요. 뭐가 된다고요? 비세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을 경우에 밑줄 쳐볼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두 번째 줄 맨 끝에 작을 경우, 그러니까 작을 경우가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럼 누가 세부담이 커요? 공급자가 세부담이 큰 겁니다. 딱 기억하고 계시다가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오른쪽 북에 7번 주택의 공급선이 완전 비탄력적. 밑줄 쳐볼게요.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그쪽이 100% 세금 부담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자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부 누구한테 귀착된다고요?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거예요. 그 밑에 볼게요. 자, 8번 볼게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확대한다면 임대주택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세입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중과되어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면 공급이 오히려 감소하면서 집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동결 효과라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10번 보겠습니다. 10번. 헨리 조지는요, 토지세를 제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요, 토지세만으로 충당하자는 무슨 뭐라고요? 토지 단일세론을 주장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책론을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102페이지 볼게요. 102페이지 찾으셨나요? 바로 전 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투자론 있어 없어요? 네, 투자론 있죠? 여기서 한 6문제 정도 나오니까
여기서 한 반 정도 이상 맞춰야 돼요. 한 장 넘겨볼게요. 102페이지에 보니까 어떤 그림 있어 없어요? 그림 있죠? 이건 제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른쪽에 103페이지에 자 무턱대고 기초이론 돼 있죠? 이거는 그 앞에 그것도 없어진 겁니다. 부동산 투자에 그냥 투자에 기초이론 이렇게 해주세요. 투자의 뭐라고요? 기초이론. 이게 없어진 거예요. 내가 없앤 게 아니라 컴퓨터가 없앤 겁니다. 내가 없앤 게 아니에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컴퓨터가 없앤 겁니다. 컴퓨터가 뭐 인식을 못해서 그래요. 자, 이거 다 지워도 되죠? 자, 거기에 투자의 기초이론 있어 없어요? 요거는 우리 교재에 290페이지 있습니다. 몇 페이지 있다고요? 290페이지 있는데, 이 기초이론에서 한 문제 물어본다면 거의 요즘에는요, 한 장 넘기시면 지렛대 효과 있어 없어요? 여기서 물어봅니다. 뭐에서 물어본다고요? 지렛대 효과. 이거 물어봐요. 이 부분에서 한 문제 물어본다. 거의 어디서 물어본다고요? 여기서 물어봐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 간단히 상식적으로 답하면 돼요. 뭘 답하라고요? 상식적으로 답합니다. 투자는요, 이용할 의사가 있는 걸 투자라는 겁니다. 투기는요, 이용 의사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다. 이걸 투자라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 집이 5채가 있는데, 자,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 거주할 목적이 있어 없어요? 집가 오르면 팔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이게 주된 목적이라면 투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 농사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했다. 그럼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농사지을 목적도 없으면서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이름으로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막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다른 것들은 상식적으로 답하면 돼요. 그래서 103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 볼게요. 오른쪽 맨 아래 1번 볼게요. 1번. 부동산 가격이 찾으셨나요?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면 물건이라는 게 실물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폐가 아니라 뭐라고요? 실물 자산이죠. 그럼 부동산도 실물 자산이에요? 화폐 자산이에요? 실물 자산 아닙니까? 그러면 인플레가 발생하면 자, 이 부동산도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은 손해 봐야 안 봐요? 안 보는 겁니다. 이걸 인플레이션을 방어한다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방어.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 손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000원짜리 화폐인데 10,000원으로 그 전에 이거를 5개를 구입했다는 얘기죠. 근데 똑같이 생긴 10,000원짜리로 이거를 3개밖에 못 사는 거죠. 그럼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 보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손해 봐야 안 봐요? 안 봅니다. 이걸요, 인플레이션을 방어한다 해줍니다. 그 밑에 2번 볼게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환금성이 낮은 점이 부동산이 지니고 있는 큰 단점이다. 근데 예금 같은 경우는요, 환금성이 있어서 가장 유리하죠. 자, 환금성이 뭐예요? 화폐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환금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금했는데 나 돈이 급하다. 그러면 어디 가서요? 편의점 앞에 CD기 있어 없어요? 거기 가서 돈 이렇게 긁으면 되죠. 현금카드로 바로 돈 대환돼요? 됩니다. 근데 부동산은요, 특히 아파트는 뭐 좀 빨리 팔리기도 하지만 상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토지 같은 경우는요, 5년이 되도록 안 팔릴 수 있는 거죠. 환금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우리 한 문제 나온 다음에 요즘에는 거의 여기서 물어봅니다. 지렛대 효과다. 자, 지렛대 효과는요, 이렇게 볼게요. 자, 이따만한 돌을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여기다 판자책이 떡 껴서 그냥 들어 올리면 이 돌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고 뭐가 부러져요? 예? 이거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리려면 뭐가 부러져요? 원래 몇 번 했는데 허리가 부러져요. 허리가 함부로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뭔가 살짝 괜 다음에 힘을 살짝만 가하더라도 괴력이 발휘됩니다. 무슨 효라고요? 괴력. 무지막지한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지렛. 우리 지렛대 효과를 응용하는 것은요,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손톱깎이라든가 벤치, 가위 뭐 이런 것들 있죠.
절단기 이런 거 다 뭐라고요? 자, 지렛대 효과를 오프너 같은 거 있죠? 다 지렛대 효과를 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 현장에서 쓰는 각종 공구 같은 거 있죠? 거의 상당 부분이 지렛대 효과를 응용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투자도요, 내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일부 빌려 투자할 수 있어 없어요? 은행에서 빌려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은행 이자는 좀 싸요, 비싸요? 싸니까 은행한테 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적게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지렛대 효과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할게요. 자, 투자는요, 내 돈을 많이 투자해서 조금 버는 게 좋아요, 내 돈을 적게 투자해서 많이 가져가는 게 좋아요?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벌어가는 게 좋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벌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그림. 자, 이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림만 잘, 여기 잘 보면 딱 있는데 꼭 요것만 하면. 자, 요게 이제 이렇게 볼게요. 잘 보면 이게 그림,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내 돈입니다. 내 돈. 이거 마음에 좀 안 드는데 다시 그릴까요? 자, 내 돈 1억이죠? 네, 1억입니다. 자, 이거 1억 투자해서 1년 동안에 2천만 원을 벌 수 있는 투자한이 있다고 치자. 얼마 벌 수 있다고요? 2천만 원을 번 돈, 혹은요 벌 수 있는 돈이 2천만 원이라 치자. 이렇게. 근데 이거를요 내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은행에서 빌려 투자할 수 있어 없어요?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딱 밑그림을 딱 그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치밀합니까, 제가? 자, 이렇게 이게 1억이죠? 근데 1억을요 내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빌려 투자할 수 있어 없어요? 빌려 투자했잖아요. 은행에서 반을 빌려 투자했다고 치자. 그러니까 은행에서 얼마 빌린 거예요? 5천만 원 빌린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 내 돈은 얼마 투자할게요? 5천만 원 투자한 거 아닙니까? 맞죠? 5천만 원. 5천만 원인데 일대 1년 동안 이제 2천만 원 들어오긴 했는데 2천만 원을 나하고 은행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2천만 원 들어왔으니까 나랑 은행이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은행은 돈을 왜 빌려줍니까? 이자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자 수입이 계속 목적이에요. 그리고 원금은 다 나중에 부동산 팔아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율은 4%라고 치자. 몇 퍼센트라고요? 4%. 되셨죠? 그러면 은행한테는 1년에 4%만 주면 돼요. 그러면 5천만 원에 4%하면 얼마요?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5천만 원 곱하기 4%하면 0.04 곱하면 돼요. 그러면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얼마라고요? 200만 원. 그럼 은행한테 얼마만 주면 돼요? 200만 원 주면 남은 돈은 다 누가 가져가는 거? 내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이 무려 1,800만 원 되는 겁니다. 몇 백이라고요? 1,800만 원.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반을 빌려 투자했더니 은행이 가져갈 건 얼마 대환돼요? 안 되니까 내가 반만 투자했는데도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가져가는 거죠. 그잖아요. 아까 투자는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다고요? 내 돈을 작게 투자해서 내가 많이 가져가는 게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반만 투자했는데도 거의 얼마 가져가요? 2천만 가까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은행 돈을 지렛대 삼아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을 높이겠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총자본수익이라는 게 뭐냐면 총자본수익률은요. 자, 요거랑 소랑 합치니까 얼마요? 1억이죠? 두 개 합치면 얼마요? 1억 아닙니까? 이걸 총투자액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총투자액 대비 내가 번 돈, 은행이 번 돈 합친 게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이렇게 계산한 거를요 총자본수익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런 거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20%, 20%입니다. 근데 얘를 볼게요. 얘 총자본수익을 계산해 볼게요. 얘는 내 돈 투자액, 은행 돈 합치니까 얼마예요? 그냥 1억이죠? 그리고 내가 번 돈, 은행이 번 돈 합치니까 얼마예요? 2천만 원 아닙니까? 은행이 가질 거 없으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야 총자본수익은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더 가져가냐 이참에 하는 거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볼게요.
은행도 만약에 20% 가져간다 치자. 몇 프로 간다고요? 은행도 이자율 20%라고 치자. 20%. 그러면 은행도 20%라면요. 5천만 원에 20%하면 1,000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1,000만 원. 그럼 나도 얼마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 내가 1,000만 원 아닙니까? 이때는 지렛대가 나타나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근데 은행은 4%밖에 안 가져가는 거죠. 은행도 20% 가져간다면 나하고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은행은 몇 프로밖에 안 가져가요? 4%밖에 안 가져가니까 내가 나머지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요? 총자본수익률보다 은행 이자를 저당수익이라는 겁니다. 이게 낮아서 그래요. 낮아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걸 뭐라고요? 정의 지렛대 효과라는 거예요. 무슨 지렛대라고요? 정의 지렛대다.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갖고 사채를 썼다고 치자. 30%가 넘는 사채를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요. 이렇게 볼게요. 자, 5천만 원에 30% 하면요. 무려 1,500만 원입니다. 얼마 가져간다고요? 1,500만 원을 다 누가 가져가요? 사채업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오히려 나는 500만 원밖에 못 가져갑니다. 이걸 부의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의 지렛대. 오히려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 총자부는 항상 같아 달라요? 같은데 은행도 20% 가져간다. 나도 20%밖에 못 가져가요. 근데 은행은 몇 프로밖에 안 가져간다고요? 4%밖에 안 가져가니까 내가 적게 투자해서 나머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되셨죠? 자, 근데 지금까지 제가 위험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 있어 없어요? 한 번도 없죠. 은행에서도 많이 빌려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나중에 그 경기 변동이라든가 변동금리로 빌렸다가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커져죠. 커지죠? 위험도 그만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위험 무시하고 그냥 수익률과 같아진 겁니다. 지금까지 한 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104페이지 3번 볼게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찾으셨나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요. 총 자본 수익률이 뭐보다 높을 때요? 저당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하는 거죠. 자, 보세요. 총 자본 수익률이 뭐보다 높을 때요? 저당 수익률보다 높을 때 있죠. 거꾸로 한다면 총 자본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이 낮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4번 볼게요. 부의 레버리지 효과란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점점 하락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부의 레버리지 효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 자, 보세요. 얘도 20%고 얘도 20%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나도 20%밖에 못 가져간다고 했죠. 이때는 지렛대 효과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는요. 부채 비율의 변화는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못 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 제도 이런 걸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레버리지 효과는요. 위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차입금을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지분 수익률이 높아지지만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이라든가 금리 변동에 따른 채무 불이행 위험도 그만큼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는 거죠. 이렇게. 자, 지금부터 요거 지분 수익률을 요거 자기 자본 수익률을 뭐라고요? 지분 수익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분 수익률은요.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 있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거 계산해 볼게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5천만 원 투자했죠? 맞지 않나요? 항상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 있죠?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이죠? 그러면 2천만 원 벌긴 했는데 이게 전부 내 게 아니죠? 2천만 원에서 은행 이자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5천만 원 빌렸죠? 5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몇 프로예요? 4%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6% 나옵니다. 0.36. 3 나와요? 근데 지금은요, 여기까지만 계산했는데 만약에 1억짜리 부동산이 1년 동안에 10% 올릴 수도 있어 없어요? 가격이 오를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도 내가 번 돈 아닙니까? 팔더라도. 그러니까 자, 여기는 지금까지는 부동산 가치 올랐다는 얘기는 없지만 만약에
부동산 가치가 1억짜리가 2% 올랐다고 할 수 있죠? 1억짜리가 2% 오를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이것도 더해줘야 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서 3억을 빌려서 5억짜리 상가를 구입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장사해서 번 돈도 있겠지만 부동산 가치가 오를 수도 있어 없어요? 1년 동안에 장사해서 번 돈도 있겠죠? 그 다음에 5억짜리가 한 1% 오를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팔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계산할 때는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자기 자본 수익률 혹은요 지분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요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번 돈 있죠? 이 번 돈에는 장사해서 번 돈도 있어 없어요? 이것도 집어넣어야 되지만 부동산 가치가 오를 수도 있어 없어요? 이거 더해줘야 돼요. 알겠나요? 내 돈 투자액 대비 장사해서 번 돈도 있겠지만 부동산 가치가 오를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오른쪽. 105페이지. 이거 한 3년에 한 번 걸로 잘 물어보는데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1번 볼게요. 다음 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투자자의 1년간의 자기자본 수익률은 임대주택의 총 투자액은 1억이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6천만 원 빌렸으니까 내 돈은 얼마 투자한 거예요? 4천만 원 투자한 거 아닙니까? 맞죠? 내 돈은 얼마 투자했게요? 4천만 원 투자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차입 조건은 연 8%, 1년간의 순영업소득이 800만 원이죠. 지금 얘네들은요 입문 과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과정이라고요? 입문 과정이라 얘기하는 거라 순영업소득 자체가 내가 번 돈하고 은행이 번 돈 있죠? 합쳐 있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세금 효과를 무시합니다. 입문 과정에서는 세금 효과를 무시한다면 순영업소득 자체가 내가 번 돈, 은행이 번 돈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알고 계시고 1년간의 임대주택이 몇 프로 올랐어요? 2% 올랐죠? 원래 어디 하는지 아세요? 105페이지 맨 위에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원래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좀 보고 있었나요? 아니죠. 그래서 어쨌거나 1년 동안에 800만 원 벌긴 했는데 이게 전부 내게 아니죠? 은행 이자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6천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 이자예요? 6천만 원에서 8% 이자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8%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는 게 이거죠? 계산한 거 아닙니까? 근데 1억짜리가 1년 동안에 얼마 올랐어요? 2% 올랐죠? 이거 팔면 이거 내 거 아닙니까? 이것도 더해줘야 돼요. 이거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0.13, 13%가 나올 겁니다. 몇 프로라고요? 13%.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원래? 이렇게만 계산하면 돼요. 문제 나오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이렇게 항상 내 돈 투자액 대비 요거는 장사해서 번 돈이죠. 그리고 요건 부동산 가치가 오른 거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뭐 문제가 있나요? 어제 표정들이 좀 이상하네. 우리 그 고교생님 이거 어떻게 가능해? 가능하다. 가능하답니다. 이거 뭐 얼마 10분밖에 안 남아서 오늘 원래 다른 분이 늦게까지 하시는 분이 오늘 안 나오셔갖고 어떻게 이쯤에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할 분 남아서 하세요 그냥. 저는 이제 갈랍니다 이제. 오늘 요 정도 하시고 이렇게만 연습,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연습하시면 돼요.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오늘 요 정도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내용 정리할 겁니다. 다음 주에 뵙는 걸 할게요. 오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